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저금리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총 63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수능이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조 원에 사들인 한전부진의 변전소 이전 허가가 떨어지면서 현대차 신사옥 도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펴지면서 금값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1.5%로 동결됐습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저금리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되고서 5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은은 금통위 종료 후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또 앞으로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라며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외투자은행인 노무라는 한은 기준금리가 내년 2월과 6월께 추가 인하돼 연 1%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SBC도 내년 3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63만 1187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이날 오전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고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와 운행 시간이 2시간 연장됐습니다.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과학, 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순으로 문제를 풀었으며 시험은 오후 5시 종료됐습니다. 이준식 수능 출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 기조 속에서 6월과 9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역 과목별로 문항수 기준 70% 수준으로 EBS와 강의 내용을 연계해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조 원에 사들인 한전부진의 변전소 이전 허가가 떨어져 현대차 신사옥 조성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그동안 현대차의 공공기여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 해결이 먼저라며 변전소 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고민 끝에 오늘 이전 허가와 신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구는 한전부지의 새 주인이 된 현대차를 환영하며 세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의 결정에 따라 한전부지 지하에 있는 변전소는 부지 내 가장자리로 옮겨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SK하이닉스가 6위에서 3위로 점프하면서 톱3에 처음 진입하고 삼성은 부동의 1위 인텔을 가시권에 두고 맹추격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의 맥클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올해 4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503억 달러 매출의 인텔을 87억 달러 차이로 추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양사의 매출 격차는 인텔 514억 달러, 삼성 378억 달러로 13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맥클린 보고서는 지난해 인텔이 삼성을 36% 차이로 앞섰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15%포인트가량 줄어 양사 격차가 21%로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14년 6위에서 올해는 3위로 점프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3위 퀄컴을 4위로, 4위 마이크론을 5위로 각각 밀어내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점유율 향상과 나노 미세공정 효율화로 환율 효과를 고려한 올해 매출 성장률이 12%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D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LPDDR4 제품들이 이 비중을 확대되는 데 따라서 저희도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3D 낸드 3세대 제품을 우리 연내 개발을 해서 또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삼성과 14나노 핀펫 사업에서 제휴한 미국의 글로벌 바운드리가 22에서 17위로 순위가 오를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을 인수한 싱가포르 소재 반도체 기업 아바고도 순위가 15위에서 10위로 수직 상승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값이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0.3% 하락한 온스당 1,08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초여름까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8월과 10월까지 반등해온 금값이 최근 5거래일 동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 가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달러 표시 자산이어서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공고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12월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달보다 0.1% 떨어지고 신규 일자리 수는 13만 7천 개에서 27만 1천 개로 늘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18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200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져 9.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좋아지자 금리 인상의 청신호가 켜지며 달러화 강세 기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에는 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산출한 IC 달러 지수의 표준 점수는 1985년 이래 처음으로 6개 영역에서 동시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상대 가치가 이처럼 오른 것은 1982년 7월과 1985년 3월 두 차례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은 금. 이 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화폐 가치는 급락하지만 이에 반해 금은 이와 관계없이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값이 바닥을 모르고 계속 추락하면서 금 선물 가격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보도 한지 기자와 함께 금값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금값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네. 금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금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원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값이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연말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값이 지금은 현재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난 1934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값을 트로이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렸을 때 달러 가치가 40%나 폭락했을 정도로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금값에 영향을 주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금값 하락 원인으로 인도 사탕수수 농가를 꼽았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1, 2위를 다투는 금 수입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농가들이 금 수요를 줄이면서 국제금값 하락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농가의 금 구매량은 인도 국내 금 수요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례적인 가뭄 현상을 겪으면서 농가의 수입이 크게 떨어진 원인이 주요했습니다. 이 중 인도 서부의 금 수입은 지난 10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금 딜러들이 수십 년 만에 큰 폭의 금 가격 할인에 나섰고 이 같은 폭탄 할인이 국제금값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습니다. 네, 금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금값 많이 떨어졌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더 떨어질 거다.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금값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금값이 5년 사이에 정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관심을 안 둘 수도 없고 좀 고민이 꽤 많이 들긴 하는데요. 매수적기라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금값의 상승을 점치는 전문가 수는 적습니다. 미국의 대표 투자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다소 충격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악조건이 심해질 경우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를 깨고 800달러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중국 증시가 재조정에 들어가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금값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2년 동안 금값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을 했고요. 하나투자금융도 금에 투자하려면 3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 차원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금이 대체 통화로서의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분석한 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값이 싸지면서 이 금을 사두려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가격이 쌀 때 금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면서 금 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금 거래량은 7거래일 만에 지난달 전체 거래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지난 2011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돌반지 한 돈이 30만 원까지 치솟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금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돌반지 한 돈에 18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돌반지 판매도 다시 늘어나고 또 1g짜리 미니골드 카드도 선물용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 투자 수단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도 금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경우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현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금은 물가와 비례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물가 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의 금매수 규모를 조사해 본 결과 3달 동안 개인이 사들인 금의 양이 무려 442kg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8%나 급등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금값이 지금 계속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수요층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금값이 5년 만에 최저로 하락한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될 삼성의 새로운 두뇌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최첨단 14나노 핀팻 공정을 적용한 엑시노스 8 옥타를 공개하고 올해 말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초 세계 최초로 양산한 14나노 1세대 엑시노스 7 옥타가 모바일 AP 단품이라면 엑시노스 8 옥타는 AP와 모뎀을 하나로 묶은 통합 원칩입니다. 이 제품은 1세대에 비해 성능은 30% 높이고 소비 전력은 10%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엑시노스 8 옥타는 최대 600메가비트의 다운로드 속도와 150메가비트의 업로드 속도를 지원하는 최고 사양의 LTE 모뎀을 내장해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실시간 공유를 지원합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이삿짐을 싸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 때 아닌 이사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꾸준히 송도 이전설이 제기됐던 대우건설이 다음 주 프로젝트 팀만 송도로 보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규모는 2개 팀 50명 수준. 프로젝트 팀은 해외 파견 등을 위해 본사에서 대기해왔지만 특별한 업무가 없는 탓에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로 분산 배치한 것입니다. 이전설이 제기된 올해 초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약 300명 수준의 직원들이 이사할 것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규모입니다. 송도로 가는 게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 그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일부 그쪽 가는 거고요. 본사 부서나 이런 데 가는 건 아닙니다. 대우건설은 또 플랜트 부분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익명 SNS인 대우건설 블라인드에서는 상암 이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 2천여 명은 판교 이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삼성엔지니어링이 있던 상일동으로 이전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을 매각하는 대신 임차인으로 남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분기 1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장부가 3,500억 원의 상일동 사옥 매각 등의 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엔지니어링 사옥에 관심을 보이면서 상일동 사옥 매각 가능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3분기 주식거래 대금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중소형주 위주의 거래가 많다 보니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9조 5,200여억 원으로 2분기 평균치보다 7,88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2013년 4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7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3분기에 하루 평균 9조 원대로 낮아진 거래 대금은 4분기 들어 감소세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일평균 거래 대금은 8조 6천여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거래 양상은 거래 대금과는 달리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주식 거래량 추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은 11억 1,200만여 주로 2분기보다 9.2% 늘어나면서 201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 속에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내년 코스피 하단 전망치로 1,700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증권은 내년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코스피 확정 실적 기준 주가 순자산 비율 1배를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줄줄이 눈높이를 낮춰 잡으며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던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내적으로 기업이익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와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셋값 등 주거 비용이 치솟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에서 총 37,520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른 2002년 2분기에 42,078명을 순유출한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폭입니다. 서울은 8,727명이 순유입됐던 2009년 1분기를 끝으로 6년 넘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순유출에는 전셋값 등 주거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올 들어 9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7.49%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부산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와 세종, 제주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순유입됐습니다. 연초 11%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진 가운데 청년 취업자 증가세를 20대 초반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올 1월에서 10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20세에서 24세 취업자가 6만 5천 명 늘어난 반면 15세에서 19세 취업자는 1,000명 줄었습니다. 주요 취업층인 25세에서 29세 취업자도 3,000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청년 취업자 증가분의 100%를 20세에서 24세가 채운 셈입니다. 20대 초반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이 연령대 인구가 25세에서 29세보다 많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이에 더해 일과 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 진학 등 정부의 정책도 20대 초반의 취업자를 늘린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2,617건으로 9월보다는 16.7% 증가했고 작년 동월보다는 6.8%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월분 계산서 발급 기한을 애초 이달 10일에서 13일로 연장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0년 217만 명에서 지난해 258만 명으로 19% 늘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당뇨병 환자는 최근 4년 사이 20.1% 증가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남았는데요. 수능을 끝으로 또다시 새로운 시작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